기원전 40-21년 여름, 우멜리아라는 여인이 만티네이아라는 도시의 폐허가 된 집터에 서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병사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우멜리아는 26살이었고 남편은 클라우미노스라는 중장 보병이었는데 3일 전 스파르타의 마지막 총공격 때 도시 성벽을 지키다가 전사했죠. 그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7살과 5살 된 2딸, 그리고 3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전투 소리,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 그리고 결국 도시가 함락되었음을 알리는 정적을 들으면서요. 이제 스파르타 장교들이 폐허 속을 다니며 생존자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한 남자들, 즉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노인들과 아주 어린 아이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우멜리아처럼 가임기 여성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모였는데 마치 시장에서 가축을 평가하듯 스파르타 지휘관들이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우멜리아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자신과 가족이 간과되어 스파르타가 계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바랐죠. 하지만 한 스파르타 장교가 그녀에게 다가와 평가하듯이 그녀를 훑어보더니 나이를 묻고 함께 있는 아이들이 그녀의 자식들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지고 있던 밀랍판에 표시를 한 뒤 아무 설명 없이 다음 여자에게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멜리아와 만티네이아 출신 여성 약 200명은 아이들과 강제로 헤어져 스파르타 병사들의 감시 아래 도시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찢어지듯 떨어져 나가는 여자들의 비명과 애원이 폐허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멜리아의 3살배기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뒤따라오려 했지만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도록 지정된 한 노파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멜리아는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쓰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시는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여자들은 스파르타를 향해 꾸준히 행진했고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제공받았으며 밤에는 감시 아래 땅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태어난 곳에서 몇 마일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파르타 본토에 도착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붙잡힌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삭이는 소문을 들었으며 그 이야기들은 죽음이 생존보다 낫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우멜리아와 다른 만티네이아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스파르타의 정복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방식은 적을 파괴한다는 것이 단순히 남성들을 죽이는 것을 넘어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그들의 문화를 지우고 혈통을 흡수하며 스파르타에 대한 저항이 헛될 뿐 아니라 더 비극적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만드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 붙잡힌 여성들을 기다리던 구체적인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전에, 그리고 고대 문헌들이 이러한 대우를 왜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묘사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스파르타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그리스 도시 국가가 어떻게 전체 사회를 전쟁과 정복을 중심으로 조직했는지, 그리고 패배한 적들의 아내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스파르타의 힘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스파르탄들이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에게 무엇을 했는지, 왜 이러한 관행이 잔혹함에 익숙했던 고대 세계에서조차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스파르타가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것이 어떻게 전장을 훨씬 넘어선 전략적 목적에 기여했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크세노폰, 헤로도토스,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의 관행에 대해 자신의 관찰이나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글을 쓴
역사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고대 전쟁과 군사 역사, 전반에 걸쳐 여성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스파르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멜리아 같은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스파르타가 어떻게 전사 양성과 군사적 우위 유지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를 조직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스파르타는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는 달랐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주의, 철학, 예술을 발전시키고 다른 그리스 도시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무역을 추구하며 문화적 성과를 이룬 반면 스파르타는 전적으로 전쟁에 헌신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의 모든 측면은 가장 효과적인 전사를 양성하고 이웃 그리스 국가들과 스파르타 땅에서 일하며 스파르타 시민들이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했던 헬로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노예 인구 모두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소년들은 7살의 가족에게서 떨어져 아고게라고 불리는 잔혹한 훈련 시스템 속에서 국가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법, 고통을 견디는 법, 질문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법,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공동 막사에서 살고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개별적인 정체성은 스파르타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위해 억압되었습니다. 나약함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하거나 기형이라고 판단된 영아들은 버려져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후퇴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한 부대처럼 효과적으로 싸울 전사들을 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전사로서가 최우선이었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헬로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무역이나 공예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들의 격에 맞지 않거나 페리오이코이라고 불리는 비시민 계층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했고 그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파르타는 평생 전투 훈련을 받은 전문 전사들로 이루어진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사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파르타의 이념과 관행을 형성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스파르타는 땅을 경작하고 전사 계층을 지원하는 대규모 헬로트 노예 인구에 의존했습니다. 이 헬로트들은 스파르타 시민들보다 훨씬 많았는데 스파르타인 한 명당 10명에 달했을 수도 있으며 이는 반란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조성하여 스파르타가 헬로트와 패배한 적들 모두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스파르타는 전투에서 죽은 전사들을 대체할 충분한 수의 아이들을 생산하여 시민 인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셋째, 스파르타는 패배한 적들이 다시 일어나 스파르타의 힘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스파르타는 정복된 민족, 특히 패배한 적들의 여성들을 다루는 체계적인 관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노예화나 살육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것들은 실용적인 전략과 심리전, 생식 통제와 문화 파괴를 결합한 목적으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붙잡힌 여성들을 다루는 스파르타 방식의 첫 번째 원칙은 여성이 적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열쇠라는 이해였습니다. 패배한 도시의 남성들을 죽이는 것은 한 세대의 전사들을 제거했지만 여성들은 다음 세대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허용된다면 새로운 적 세대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여성의 생식을 통제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며 자녀들이 패배한 아버지들을 위한 복수를 추구하는 대신 스파르타에 봉사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스파르타 사회에 흡수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스파르타가 도시를 정복하거나 전투에서 적을 물리쳤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수세기 동안의 정복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특정 패턴을 따랐습니다. 남성 전사들은 보통 전투 중이거나 항복 후에 살아야 되었습니다. 군사 연령의 남성 민간인들도 도시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에 따라 처형되거나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아주 어린 아이들은 때때로 스파르타의 감독 아래 정복된 영토에 머무르도록 허용되거나 상황에 따라 이주되거나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15세에서 40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들은 위협이자 기회를 모두 나타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스파르타 지휘관들에 의해 모여 평가되었습니다. 평가는 여러 요소를 고려했는데 그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정복된 도시에서의 사회적 지위,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여성들은 그룹으로 나뉘었고 각 그룹은 스파르타 시스템 내에서 다른 운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스파르타 땅을 경작하는 대규모 노예 인구에 추가되어 헬로트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밭에서 일하고 스파르타 가정에서 봉사했으며 그들의 자녀는 헬로트 신분으로 태어나 자유의 희망 없이 잔혹한 환경에서 끝없는 노동으로 삶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화는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붙잡힌 여성들을 기다리던 운명 중 가장 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헬로트 여성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고대 문헌에서 죽음보다, 노예보다, 어떤 육체적 고문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여겨졌음을 시사하는 용어로 묘사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운명은 정체성의 완전한 말살,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환경에서의 강제 생식, 그리고 어머니들의 원래 가족과 도시를 파괴했던 바로 그 시스템에 봉사하는 스파르타인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탄생을 포함했습니다. 스파르타가 붙잡힌 귀족 여성들에게 적용했던 체계적인 강제 결혼 관행은 스파르타 정복 전략의 정교한 잔혹성을 드러냅니다. 도시가 정복되면 적의 지배 계급의 아내와 딸들, 즉 패배한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던 여성들이 특별히 식별되어 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스파르타에게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패배한 적의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혼합된 혈통을 가졌지만 스파르타 정체성을 지닌 자녀를 생산할 그릇으로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귀족 여성들은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특히 나이가 많고 아직 자녀를 낳지 못했거나 아내를 잃고 시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했던 스파르타 남성들에게 아내나 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은 스파르타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여성이나 심지어 그들을 받는 스파르타 남성들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강제 결혼은 여러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아내와 딸들인 가장 고위층 여성들조차 이제 스파르타인들에게 분배될 제사님을 보여줌으로써 패배한 적을 굴욕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파르타인으로 양육되지만 정복된 민족의 피를 가진 아이들을 낳아 정복된 인구가 스파르타에 흡수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여성들이 스파르타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패배한 문화의 일원으로 자라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죠. 플루타르코스를 비롯한 고대 문헌들은 이런 강제 결혼이 스파르타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의식처럼 때로는 공개적인 행사로 치러졌다고 설명합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은 신부 복장을 하고 스파르타 공동체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그리스 결혼식을 흉내낸 의식에서 배정된 스파르타인 남편과 공식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이 사실상 정복과 지배를 과시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죠. 여성은 이 의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고 정해진 말을 하고 기꺼이 신부가 되는 척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그녀가 포로이며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스파르타인들에게 전 남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의식이 끝나면 여성은 새 남편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집안을 관리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스파르타인으로 키우는 등 스파르타 아내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항상 포로이자 이방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스파르타의 정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스파르타 시민인 경우 스파르타 시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가족을 잃었는지 듣거나 어쩌면 듣지 못하면서 자라기도 했는데 후자가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대 문헌들은 포로가 된 여성들에게 이러한 운명이 죽음보다 더 나빴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배 해서의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 파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이들을 스파르타인으로 키우고 스파르타의 가치를 가르치며 심지어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원래 민족의 잔존 세력과 싸울 전사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남편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고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들에게서 자신을 빼앗아간 민족의 남자를 위해 집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포로 생활과 결혼 생활의 경계선에서 매일을 살았습니다. 자유롭지도 단순히 노예도 아니었죠.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여 주어진 제약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애도하면서도 새로운 자녀들에게 애착을 형성하기도 했고, 가정 안에서 작은 존엄이나 미미한 저항을 찾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헌들은 결코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을 우울이나 슬픔 속에서 살았으며 벌을 받으면서도 스파르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강제 결혼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플루타르코스와 다른 자료들은 포로가 된 귀족 여성들이 치욕보다는 죽음을 택하여 스파르타 남편에게 배정되기 전에 절벽에서 몸을 던지거나 다른 탈출 수단을 찾았던 사례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때때로 그리스 문학에서 여성의 미덕과 명예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고향 도시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여성들로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필요했다는 사실, 즉 여성들이 죽음과 정복자에게 강제로 결혼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는 사실은 스파르타가 만든 시스템의 끔찍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시민과의 강제 결혼이 포로 여성들이 직면한 유일한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자료들이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관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스파르타의 목적에 맞는 특정 유형의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포로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이용했던 번식 프로그램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관행입니다. 스파르타의 이념은 강력한 전사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자국 내에서도 선별적인 번식을 시행했어요. 여성들은 강인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신체 훈련을 권장받았습니다. 최상의 자손을 낳기 위해 결혼이 주선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약하다고 판단된 영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생학적 이념은 스파르타가 정복한 민족을 다루는 방식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포로 여성들, 특히 스파르탄들이 바람직한 특성, 키, 힘, 미모, 지능을 가졌다라고 여긴 민족 출신의 여성들은 스파르타 시민의 아내가 아닌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번식 파트너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조치였죠. 이러한 방식은 고대 문헌의 단편들과 현재는 유실된 초기 자료들을 인용한 후대 기록들에서 언급됩니다. 그리스 작가들이 이러한 관행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종종 꺼렸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때때로 모호하지만 기본적인 윤곽은 충분히 명확합니다.
여성들은 스파르타인으로 길러지지만 정복된 민족의 특성을 지닌 아이를 낳기 위해 특정 스파르타 남성과 짝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는 헬롯 혼혈이거나 스파르타인이 아닌 노예 남성과 짝을 이루어 헬롯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특정 유형의 노동이나 서비스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특정한 자질을 가진 아이를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번식을 위한 할당이었으며 여성은 물론 때로는 남성까지도 번식용 가축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그들이 낳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봉사할 목적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동원된 여성들은 법적 보호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으며 거부하거나 떠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 국가 계획에 따라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했으며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그 번식 기능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스파르타 사회에서 복잡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스파르탄 아버지와 포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시민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지만 항상 혼혈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헬롯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시민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은 방식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스스로 헬롯이 되어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어머니의 종속된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정복의 산물이며 그들의 존재가 스파르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들이 자신들을 낳기 위해 특별히 표적화되고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깊은 심리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자신의 자식이었고 모성애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의 산물이기도 했고 어머니의 원래 가족을 파괴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라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일부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잉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종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분노나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체계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력이나 개별 병사들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 당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계획에 따라 시행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번식 목적으로 여성을 표적화하는 것은 군사 작전만큼이나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이익을 섬길 혼혈 자녀들은 스파르타의 장기적인 지배를 뒷받침하는 의도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헬롯 제도와 정복된 영토의 여성들 대다수가 겪어야 했던 운명인 포로 여성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노예 인구에 통합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헬롯들은 스파르타 사회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스파르타 시민들이 전적으로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노예 인구였죠. 헬롯들은 개별 스파르타인에게 소유되기보다는 국가 소유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특정 스파르타 토지를 경작하도록 배정되었지만 말이죠. 그들은 다른 사회의 노예들처럼 개별적으로 사고팔 수 없었지만 또한 결코 자유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헬롯 신분은 세습적이었습니다. 헬롯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헬롯이었고 평생 헬롯으로 남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 이후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롯이 된 포로 여성들은 고된 노동과 잔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 헬롯들은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스파르타의 밭에서, 스파르타 가정에서는 하인으로,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사용할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끝없이 이어지고 지쳐갔으며 환경은 가혹했고 대우는 종종 잔인했습니다. 헬롯들은 자신들의 종속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타당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음식과 의류만 제공받았고 할당된 노동 이상을 열망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노동 외에도 여성 헬롯들은 성별과 관련된 특별한 취약점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법적 보호나 신체적 자율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듯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남성은 아무런 처벌 없이 헬롯 여성을 강간할 수 있었습니다. 헬롯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헬롯이 되어 노예 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일부 헬롯 여성들은 스파르타 가정에 가정부나 스파르타 아이들의 유모로 특별히 배정되었고 스파르타 주인들이 정하는 어떤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정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스파르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자신의 아이들은 밭에서 노동했고 결코 떠날 수도 어떤 요구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 여성들에게 헬롯 생활의 심리적 측면은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 여성들은 자유로웠고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가족과 미래가 있었던 도시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재산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노동과 생존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들의 자녀들 역시 영원히 같은 노예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 생활을 해온 다른 헬롯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대로 이어진 헬롯 가족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들의 노예 생활까지도 영원히 이어지며 변화의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파르타는 헬롯 제도를 체계적인 공포를 통해 유지했습니다. 스파르탄들은 헬롯이 시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헬롯들이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한다면 주인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헬롯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관행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크립테이아였습니다. 이는 젊은 스파르타 남성들의 통과 의례로 위험하거나 건방지다고 판단되는 헬롯들을 몰래 사냥하고 죽이는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젊은 스파르타인들은 무기를 들고 시골로 보내져 강하거나 대담해 보이는 헬롯, 또는 잠재적 리더십의 징후를 보이는 헬롯들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헬롯 여성들도 때때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단순히 운 나쁘게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크립테이아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크립테이아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파르타인들에게 은밀히 추적하고 죽이는 연습을 시키는 동시에 헬롯은 자비 없이 제거되어야 할 적이라는 이념을 강화했죠. 이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헬롯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헬롯 인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저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헬롯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관행은 전체 헬롯 인구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유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헬롯 여성들, 특히 정복된 도시에서 포로로 잡혀와 자유를 기억했던 여성들에게 크립테이아는 그들의 삶에 드리워진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기계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특성도 억누르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어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심리적 부담과 헬롯 노동의 육체적 고통이 결합하여 그들의 삶은 오직 두려움과 피로로 가득했어요. 스파르타는 또한 포로로 잡은 여성들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주는 관행을 사용했는데 이는 의례적인 모욕을 심리전의 무기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파르타가 특히 아르고스, 아테네, 테베 같은 전통적인 적들을 상대로 주요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의 축하 행사에는 패배한 적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과시하기 위한 의례들이 포함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적의 복종을 상징하는 여성들을 특별히 겨냥했어요. 포로로 잡힌 여성들은 스파르타 영토를 통해 행진하며 승리에 살아있는 전리품으로 전시되었죠. 이러한 행진은 도시가 정복된 직후에 열리거나 나중에 스파르타의 군사적 업적을 축하하는 축제 기간에 열리기도 했어요. 여성들은 그들이 입었을 법한 어떤 귀족적인 의복이라도 벗겨지고
대신 하인이나 노예처럼 옷을 입었어요. 만약 그들이 원래 도시에서 지도자의 아내, 여사제 또는 높은 신분의 여성으로 저명했던 경우라면 그들의 몰락은 가능한 한눈에 띄게 연출되었죠. 여성들은 스파르타 영토를 가로질러 행진했고 시민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야유를 보냈어요. 그리스 사회에서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권위를 누리며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던 스파르타 여성들조차 때로는 포로 여성들을 조롱하는 데 동참하곤 했어요. 그들은 포로 여성들의 약점, 자신들의 도시를 지킬 만큼 강한 전사를 낳지 못한 실패, 그리고 스파르타의 지배적인 전사들을 낳은 스파르타 여성들과 비교되는 열등한 지위에 대해 모욕을 퍼부었어요. 이러한 굴욕의 성별적인 측면은 특히 잔혹했어요. 포로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나 연대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굴욕의 수단이 되었죠. 스파르타 여성들의 참여는 스파르타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세계관을 얼마나 완전히 형성했는지, 그리고 스파르타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철저히 내면화하여 다른 도시 출신 여성들을 모욕하는데 아무런 연민 없이 동참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진과 공개 전시는 단순히 스파르타인들을 즐겁게 하는 것 이상의 전략적 목적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리스 전역에 퍼질 이야기를 만들었죠. 다른 도시들은 스파르타에 저항했던 도시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패배한 전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기다리는 공개적인 굴욕과 타락에 대해 듣게 될 것이었죠. 이러한 지식은 도시들이 스파르타에 저항하기보다 차라리 항복하여 여성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위험을 피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이었어요. 이러한 의례들은 또한 스파르타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대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스파르타의 정체성을 강화했어요. 스파르타 남자들은 강한 정복자였지만 다른 남자들은 나약하고 패배한 존재였죠. 스파르타 여성들은 군사 문화에 자랑스럽게 참여하는 반면 다른 여성들은 포로이자 하인이었어요. 이러한 굴욕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강화하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어요. 고대 자료들, 특히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탄과 포로 인구, 처우에 대한 불편함을 뒤섞어 이러한 관행을 묘사했어요. 그리스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노예 제도와 전쟁에서의 패배가 자유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생각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스파르타가 포로 여성들을 다룬 방식의 일부 측면은 고대 전쟁의 일반적인 틀을 받아들인 작가들조차도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러한 관행의 체계적인 성격, 고의적인 심리적 잔혹성, 그리고 적의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 여성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잔혹함이 흔했던 세상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죠.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은 메세니아 전쟁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관행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쟁들은 헬롯 제도를 확립하고 스파르타가 정복된 인구를 대규모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갈등이었어요. 메세니아인들은 스파르타 서쪽에 위치한 메세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던 그리스 민족이었어요. 기원전 8세기와 7세기에 스파르타는 메세니아를 정복하기 위해 두 번의 주요 전쟁을 벌였어요. 이 전쟁들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모든 메세니아 인구가 노예가 되는 것으로 끝났죠. 기원전 약 685년부터 668년까지 지속된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은 스파르타가 남아있던 자유 메세니아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헬롯 제도에 편입시키면서 끝났어요. 고대 자료들은 스파르타의 승리가 단순히 메세니아 군대를 격파하는 것을 넘어 전체 인구를 체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했다고 묘사합니다. 메세니아 여성들은 스파르타 땅에서 일하도록 배정된 헬롯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영구적인 노예 상태로 태어났어요. 메세니아인들은 스파르탄들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자유 그리스인들이었지만 정복 후에는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 전적으로 스파르타에 대한 복종으로 그들의 존재가 정의되었죠.
그 후 몇 세대 동안 헬롯 인구에는 스파르타 정복 이전에 자신들의 민족이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전해들은 메세니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는 수세기 동안 스파르타 정책을 형성한 영구적인 저항의 잠재적 원천이 되었죠. 스파르타인들은 이러한 위협에 체계적인 잔혹성으로 대처했어요. 이전에 설명했던 크립테이아는 특히 메세니아 혈통의 헬롯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헬롯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대량 학살로 진압되었어요. 메세니아 여성들은 노예로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공개적인 저항이라도 진압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일부 가족들은 비밀리에 메세니아 문화, 전통을 유지하며 노예 상태의 여러 세대에 걸쳐 이야기와 관습을 전승했죠. 하지만 헬롯 생활의 조건은 문화 전승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정복 이전에 자유로웠던 여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죽었고,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아무런 변화의 희망 없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자신들의 민족이 자유로웠다는 사실, 노예 상태가 본래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 패배의 결과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유가 단순히 먼 꿈이 아니라 빼앗긴 기억 속의 현실이었다라는 이 지식의 심리적 무게는 메세니아인들에게 헬롯의 삶을 특히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고대 자료들은 메세니아 헬롯들이 다른 출신 헬롯들보다 저항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따라서 더 가혹하게 대우받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수세기 동안 스파르타 메세니아 관계를 특징 짓는 저항과 억압의 순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고전시대, 즉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에는 스파르타가 전성기를 누리며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시기의 사례들이 더 최근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기원전 40-31년부터 사럼 4년까지 지속된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 스파르타는 수많은 아테네와 동맹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포로 인구의 처우는 설명된 패턴을 따랐는데, 여성들은 노예가 되거나 강제로 결혼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스파르타 시스템에 편입되었죠. 기원전 413년 시칠리아에서 아테네가 재앙적인 패배를 겪은 후 수천 명의 아테네 병사들이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시라쿠사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이 병사들 중 다수는 아테네나 아테네가 지배하는 도시들의 아내와 가족을 두고 있었죠. 이후 스파르타와 그 동맹국들이 이 도시들 중 일부를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한 아테네 병사들의 아내들은 앞에서 설명된 운명에 직면했어요. 일부는 헬롯이 되었고, 일부는 스파르타 시민이나 동맹국의 아내로 배정되었죠. 그들의 자녀들은 만약 있었다면 버려지거나 어머니의 포로 신분에 의해 정의되는 환경에서 길러졌어요. 플루타르코스는 포로로 잡힌 아테네 여성들, 특히 명망 있는 가문 출신 여성들이 때때로 스파르타에 의해 정치적 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묘사합니다. 포로 여성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억류되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을 굴욕시키기 위한 대우를 겪기도 했어요. 스파르타는 그녀의 포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이점을 취한 후에야 그녀를 아테네나 가족에게 돌려보냈죠. 이 여성들에 대한 대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스파르타의 힘을 과시하고 저항한 아테네를 처벌하며 심지어 아테네 귀족조차 스파르타의 지배에 맞설 보호막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스파르타와 테베 간의 전쟁 중 특히 기원전 30-71년 테베가 스파르타를 크게 물리친 르크트라 전투 이후 포로 여성들의 처우는 복수와 보복의 대상이 되었어요. 수십 년간 스파르타의 지배 아래 고통받았던 테베인들은 포로로 잡은 스파르타 여성들을 특히 가혹하게 다루었으며, 스파르타가 다른 이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 중 일부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자료들은 이를 운명의 역전으로 묘사하며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스파르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전시대 동안 포로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그리스 전쟁과 국가 간 관계의 더 넓은 흐름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일탈적인 것이거나 다른 그리스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긴 관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는 스파르타가 특히 철저하고 잔혹하게 체계화하고 시행했던 노예 제도, 강제 결혼, 출산 통제와 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관행의 연장이었죠. 스파르타인들이 이러한 관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던 종교적, 이념적 틀은 체계적인 잔혹함이 어떻게 정상화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영속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가 신성하게 정해졌다라고 믿었고, 신들이 자신들을 다른 그리스인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었으며 열등한 민족들을 지배할 권리를 주었다라고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은 종교 의례, 아고게에서의 교육, 그리고 스파르타 문화의 모든 측면을 통해 강화되었죠. 스파르타 신화에는 신성한 조상들과 신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파르타인들은 헤라클레스의 후손임을 주장했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신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메세니아인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다른 도시 여성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이러한 행동들은 잔혹함이 아니라 신의 계획에 따른 올바른 세상 질서로 규정되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야 한다. 신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스려야 한다. 스파르타에 대한 저항은 신성한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으므로 스파르타가 부과하는 어떤 처벌이든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여겼어요. 이러한 종교적 틀은 스파르탄들 자신에게 스파르타의 관행을 용인할 만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헬론 여성에게 강제로 자신을 취하는 스파르타 전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신이 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어요. 포로로 잡은 아내를 배정받은 스파르타 남자는 잔혹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적들을 스파르타 사회에 편입시키는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헬롯 제도의 체계적인 잔혹성은 억압이 아니라 신이 정한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일부 고대 자료들은 포로 여성들이 사원에 바쳐지거나 종교적 봉사에 배정된 사례들을 묘사하는데 세부 사항은 종종 불분명해요.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여성들이 노예가 되거나 강제로 결혼한 여성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어요. 사원 봉사에 배정된 여성들 역시 여전히 포로였고 원래의 삶에서 분리되었으며 자신들을 정복한 사회에 봉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원 봉사는 종교적 의무라는 미명 아래 그 자체의 착취 형태를 포함할 수 있었어요. 포로 여성들의 처우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인 언어와 틀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관행들을 정상화하고 영속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체계적인 노예화 관행은 스파르타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 전역과 역사를 통틀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군사 문화, 체계적인 노예화, 그리고 이념적 확신이라는 특정한 조합은 극단적인 관행들이 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명백한 도덕적 거리낌 없이 정상적인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개인과 그리스 전쟁 및 정복의 광범위한 양상 모두에게 중대한 장기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겪었던 개별 여성들에게 그 결과는 참혹하고 영구적이었습니다. 정복된 도시에서 포로로 잡힌 여성은 결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출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지워지거나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녀에게서 상실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후에 태어난 자녀는 스파르타인이거나 헬로트가 되어 다른 정체성과 다른 충성심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영구적인 이방인의 상태로 살아가며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하고 항상 포로나 옛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심리적 외상은 지극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자료는 포로 여성들의 내면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아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비록 슬퍼하거나 저항하거나 적응하거나 절망했던 여성들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고, 존엄을 유지하거나 원래의 정체성과의 유대를 보존했던 여성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포로 여성들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는 상실되었고, 그들의 경험은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오직 통계로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엑시티의 여성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후속 조치 없이 포로로 잡혀 노예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포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복잡한 처지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출신을 알면서도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고, 때로는 스파르타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의 일부로 자신들의 혈통을 모른 채 자라기도 했습니다. 혼혈인들은 엄격한 스파르타 사회계층에서 불확실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때로는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지만 항상 비스파르타인 출신이라는 오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엘리트 전사 계급의 온전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상기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대로 세습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로 불어난 헬로트 인구는 스파르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형성한 영구적인 하층 계급을 형성했습니다. 헬로트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스파르타의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파르타는 종종 전 병력을 먼 캠페인에 투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헬로트 반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로트 봉기에 대한 두려움은 스파르타의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크립테이아의 체계적인 공포 정치와 헬로트의 이동 및 집회를 제한하는 법률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노예 인구의 존재는 스파르타가 전사 계급을 지원할 만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파르타의 몰락에 결국 기여하게 될 방식으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스파르타의 관행은 다른 그리스도시 국가들이 정복된 인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파르타가 이러한 관행을 체계화하는 데 극단적이었지만, 다른 도시들도 가능할 때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적의 여성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번식을 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정복 도구라는 생각은 그리스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파르타의 라이벌이거나 적이었던 아테네, 테베,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모두 다양한 형태의 노예제를 시행했고,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으며 노예 여성의 번식 노동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체계적인 잔인함과 정복된 인구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았기에 다른 그리스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스파르타의 군사적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파르타의 관행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스파르타 전타의 용맹에 대한 찬사와 헬로트 및 포로에 대한 스파르타의 처우에 대한 불편함 사이의 긴장감은 스파르타에 관한 많은 고대 문헌에 나타나며, 정복과 노예제에 대한 그리스 문화의 광범위한 양가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의 패배가 노예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승자에게는 패배한 인구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특정한 기본적인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또는 헬로트와 같은 인구를 영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하거나 윤리적인지에 대해 그러한 대우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그리스 철학적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수천 년 동안 서구 사상에 울려 퍼질 방식으로 정치 철학과 윤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초반에 소개된 여성인 우멜리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만티네아에서 다른 포로 여성들과 함께 행진해간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역사 기록에 만티네아 함락 당시 여성들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시기 스파르타의 관행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티네아에서 잡힌 여성들은 며칠간의 행진 끝에 지쳐 있고 공포에 질려 있으며 잃어버린 가족과 삶에 대한 슬픔에 잠긴 채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도착 즉시 그들은 스파르타 당국에 의해 평가되고 이전에 설명된 범주에 따라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스파르타 농경지에서 헬로트로서 일하도록 보내졌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스파르타 가정의 가사 노예로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젊고 건강하며 지위가 높은 여성들은 강제 결혼이나 번식 목적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우멜리아와 같은 여성, 즉 26세의 나이에 전사의 미망인이었고 세 자녀의 어머니이며 스파르타에 저항했던 도시 출신인 그녀는 스파르타 시민과의 강제 결혼의 최적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으면서도 잠재적으로 여러 명의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 만큼 젊었습니다. 기존 자녀들로 그녀의 출산 능력은 입증되었고 남편의 전사 지위는 그녀가 존경받는 가문 출신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미래 스파르타 시민의 잠재적인 어머니로서 스파르타에게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멜리아는 아마도 아내가 필요했던 스파르타 남자에게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처가 사망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남자 또는 아내를 잃고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전사였을 것입니다. 배정은 우멜리아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통보받고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우멜리아는 배정된 남편의 집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자 남편이 될 남자, 자신의 도시를 파괴하고 첫 남편을 죽인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가정을 관리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가능하다면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첫 결혼에서 얻은 세 자녀가 스파르타 통제지역 어딘가에 아마도 노예로 또는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어 어쨌든 다시는 만날 희망이 거의 없이 그녀와 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했습니다. 우멜리아의 남은 생애는 고대 삶의 건강 문제를 이겨냈다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포로 생활과 결혼 생활 사이에 이 낯선 상태에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파르타 가정에서 스파르타의 관습과 이념에 둘러싸여 살았으며 스파르타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스파르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들을 스파르타인으로 키워야 했고 스파르타의 미덕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언젠가 다른 그리스인들, 어쩌면 그녀의 원래 도시의 잔재와 싸울 수 있는 전사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트라우마를 묵묵히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옛삶이나 상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아마 첫 남편과 잃어버린 자녀들을 사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찾았겠지만 공개적으로는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삶에 헌신하는 스파르타 아내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이러한 연기의 심리적 부담, 즉 자신의 굴종을 정상적인 결혼인 양 가장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치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우멜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부 여성들은 그 상황을 만들어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여 새로운 애착을 형성하고 새로운 삶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놀랍도록 회복력 강하며 극심한 상황에서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와의 결혼을 강요당한 여성은 그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발전시키거나 가정을 잘 관리하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들과 우정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응이 수용이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자료들은 이러한 상황의 여성들이 종종 영구적인 슬픔과 분노를 안고 살았으며 그것을 숨겨야 했다라고 시사합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원래의 정체성에 충실하며 상실한 것을 애도하는 한편 스파르타 생활의 움직임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작은 것들을 몰래 가르치거나 자신의 출신 도시와 관련된 사적인 의식을 유지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기억들을 잊고 억누르려 노력하며 현재의 삶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멜리아가 어떤 길을 택했는지
그녀의 남은 삶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 기록은 그녀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스파르타의 확장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이 유사한 운명을 겪었으며 그들 각자가 고대 그리스 문화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었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전투에서의 죽음은 영광스러웠고 도시를 지키다 죽는 것은 영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살아남는 것, 정복자와의 강제 결혼, 그리고 자신의 원래 가족을 파괴한 사람들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은 굴욕, 불명예, 수십 년간 지속되는 살아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쯤이었습니다. 고대 자료들이 이러한 운명을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묘사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의 가치관과 이러한 관행들이 특정 방식으로 그 가치관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 특히 시민 계층의 사람들에게 명예는 최우선이었고 자율성,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의 위치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도시, 가문,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역할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은 명예로울 수 있었지만 자율성의 상실, 가족과의 분리, 그리고 정체성의 말소는 죽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적절한 결혼 내에서의 순결, 남편과 가족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가정을 잘 관리하는 것에 명예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기혼, 여성은 평생 남편에게 충실해야 했고 미망인은 고인이 된 남편의 기억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살해범과 강제로 결혼하고 그 적들에게 자녀를 낳아주며 원래의 집을 파괴한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관리해야 했던 여성은 그리스 문화에서 여성의 명예에 대한 모든 기대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고대 사상에서 여성의 명예를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포로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당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엮인 여성에게는 비록 그 관계가 강요된 것이었더라도 오점이 따랐습니다. 포로 생활과 강제 결혼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비록 그 상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손상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자료들이 때때로 자살을 택한 여성들을 칭찬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은 미덕과 명예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로 묘사되었습니다. 정복자들과의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죽음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한 충절을 지켰고 고향 도시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영원한 불명예를 의미하는 상황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나쁜이라는 문구는 계속되는 고통과 죽음의 종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은 고통을 끝내고 종결을 제공하지만 포로가 된 여성들이 직면했던 운명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고통, 잃어버린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기억, 그리고 원래의 삶을 파괴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며 겪는 끊임없는 재회상을 의미했습니다. 종결도 끝도 없이 슬픔과 예속의 무기한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 진행 중인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이 아이들은 깊은 애착, 결국 그녀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과 깊은 고통, 아이들은 그녀의 포로 생활의 산물이자 그녀에게서 빼앗긴 것들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으니까요. 을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도 어머니의 출신을 알게 된다면 정복자와 피정복자 양쪽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뇌할 수 있었고 목의 조상들의 예속 위에 세워진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간 트라우마는 스파르타 시스템을 그토록 효과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져
평생 동안 정복의 심리적, 사회적 상흔을 지니고 살아가며 그 상흔의 일부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가족과 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스파르타의 쇠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르타의 힘을 구축했던 바로 그 관행들이 스파르타가 결국 지배권을 잃게 될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의존했던 헬로 시스템은 반란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군사적 경계를 요구했습니다. 헬롯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필요성은 스파르타가 효과적으로 국력을 투사하는 능력을 제한했는데, 스파르타를 불충분한 병력만으로 남겨두는 것은 헬롯 봉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롯에 대한 두려움은 스파르타의 전략을 형성하여 때로는 스파르타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었을 기회나 동맹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비교적 작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성기에 아마도 8천에서 10만 명의 완전한 시민을 가졌던 반면, 아테네와 다른 경쟁국들은 훨씬 더 많은 시민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과 상속에 대한 스파르타 법은 시민 인구가 증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전쟁 손실은 이를 더욱 감소시켰습니다. 엄격한 생물학적, 사회적 기준으로 전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잠재적 시민들이 배제되었고, 이는 스파르타의 인적 자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정복된 도시의 여성들을 포로로 잡고 강제 결혼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생산함으로써 스파르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지위에 대한 복잡한 사회 계층 때문에 포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완전한 시민이 아니거나 기술적으로 시민이라 할지라도 열등하게 여겨졌습니다. 스파르타가 정복된 인구를 대하는 방식의 특징이었던 조직적인 잔혹함은 또한 스파르타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분노와 저항을 낳았습니다. 스파르타가 기원전 4세기에 군사적 지배력을 마침내 잃었을 때, 특히 테베에게 패배한 이후 헬로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베는 스파르타에 대항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헬롯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수세기 동안 노예가 되어 있던 메세니아인들은 기원전 369년에 테베가 독립적인 메세니아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메세니아와 그 헬롯 인구의 상실은 스파르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황폐화시켰는데, 스파르타의 전사 계급이 전적으로 헬롯의 노동력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가 쇠퇴하면서 스파르타의 지배 아래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정복된 인구, 특히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약해진 스파르타를 돕고자 하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스파르타의 힘을 구축했던 잔혹함은 다른 그리스인들이 스파르타나의 몰락을 기꺼이 지켜보게 만든 이유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파르타의 조직적인 잔혹성은 힘처럼 보였고, 실제로 수세기 동안 군사적 지배력을 만들어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복종하는 인구 사이에 그토록 깊은 분노를 만들고, 모든 것을 힘과 공포로 환원하고, 정복된 사람들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대함으로써 스파르타는 군사력이 약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선이나 충성심은 없고, 오직 스파르타의 지배 아래 고통받았으며 자유를 얻을 첫 기회를 잡았던 인구에 축적된 분노만이 남아있음을 스스로 보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 즉 조직적인 잔혹성이 단기적인 지배력을 만들지만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패턴은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오로지 힘과 공포 위에 세워진 제국은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군사력이 약해지면 빠르게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성심이나 협력의 유대는 만들지 않고 오직 표출될 기회를 기다리는 분노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아마도 이러한 역동성의 가장 극단적인 고대 사례일 것입니다. 즉, 오직 힘만을 권력의 유일한 기반으로 삼는데 너무나 몰두하여
시스템을 지탱할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끝에 도달했으니 이러한 관행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스파르타인들이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들에게 행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 전쟁의 무기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생식 통제가 정복의 도구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말살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수세기 동안 복종하는 인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들은 스파르타에 저항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파르타 사회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헬롯 시스템은 스파르타 군사력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고, 스파르타가 불러일으킨 공포는 다른 도시들이 저항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적 희생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고대 문헌에서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헤어져 성장하거나 어머니의 예속으로 정의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헬로스로 살아가며 노예 신분을 물려받고 자유나 존엄성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 강제 번식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 방식을 통제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고의적으로 말살하는 것과 같이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스파르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친 정복과 식민지화에서 가축처럼 취급하는 노예 제도에서, 그리고 생식 통제와 정체성 말살이 여전히 무기로 남아있는 현대 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 이러한 운명을 겪었던 여성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유사한 공격을 겪었던 여성들처럼 추상적인 희생자나 상징이 아닌 고통받고 생존했거나 생존하지 못했으며, 존엄성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려 애썼던 인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파르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군사적 업적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업적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적인 잔혹함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둘 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멜리아와 같이 개별적인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집단적인 경험이 고대 역사를 형성한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의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기려야 할까요? 이 역사가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믿으시고,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 전쟁의 무기로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유사한 관행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고대 스파르타의 유적은 오늘날 그리스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원, 극장, 그리고 어린 스파르타인들이 전사가 되는 법을 배웠던 훈련장 유적 사이를 걷습니다. 그러나 포로 여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헬롯 마을들은 사라지고 표식도 없이 그 위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로 아내들이 정복자들을 위해 아이들을 키웠던 가옥들은 잊혀졌습니다. 우멜리아와 같은 여성들의 개별적인 무덤은 만약 있었다 할지라도 익명의 채로 사라졌습니다. 돌들은 이 여성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그들의 경험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성별과 생식 잠재력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겨냥한 정복 관행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걸쳐 반복된 그들의 경험은 스파르타 권력의 이야기 아래 깔려 있는 막대한 인적 희생을 나타냅니다. 자녀들과 헤어져 정복자들과의 결혼을 강요받았던 우멜리아를 기억하세요. 수세기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문화적 기억의 조각들을 지켜냈던 수세대에 걸쳐 노예가 되었던 메세니아 여성들을 기억하세요. 스파르타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굴욕적인 행렬에 전시되었던 잡혀온 귀족 여성들을 기억하세요. 개별적인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집단적인 경험이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기반으로 한 군사 정복의 진정한 대가를 드러내는 모든 여성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상실에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존재했으며 그들의 고통이 정복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고대 전쟁이 어떻게 기능했는지의 핵심이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처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 성별, 폭력에 대한 진실을 드러냄을 보여주는 인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역사에 숨겨진 어둠을 엿본 이 경험이 더 많은 묻힌 진실을 파헤치고 싶게 만들었다면 역사가 지우려 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장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여 놓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리고 이 탐구가 저만큼이나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역사의 층위를 계속 벗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잊혀진 목소리들은 들려질 가치가 있으며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